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리학, 인지심리학의 개관, 인지심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가 그때는 없어서 아마 이제 선생님의 설명으로만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오늘 교재를 받았으면은 교재의 표지를 한번 보시면서 여기 표지에 이제 인지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부제로 보면은 이제 인지과학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인지심리학이 아니고 인지과학의 핵심인지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인지심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심리학의 심리학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덩치가 크고 심지어는 심리과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지심리학의 경우에는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뭐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면 그게 큰 전체로 하나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나누어진 마음들을 중에서 어떤 마음이 가장 이제 중요하냐? 인지심리학에서는 말 그대로 인지라고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안다는 것에 대한 심리학이고 그 다음에 안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걸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그게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사용하는 인식의 개념이 지식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지식을 심리학에서 이제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을 한 구성 요소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이제 인지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에서의 이제 아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이제 학문 분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아는 것이 어떻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안다는 것이 어떻게 뇌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이제 개념을 이제 중심으로 안다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요. 신경과학에서 이제 뇌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뉴런이 신경 뉴런이 어떻게 환경의 정보에 대한 지식을 저장을 하고 있는지 신경 수준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 과학에서는 어떻게 기계에다가 지식을 집어넣고 그 지식을 이용을 해서 기계가 마치 인간이 작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능적인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나 인류학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오래전에 부터 있었던 인간의 생각들이나 마음이 이렇게 세대나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인류학적인 이제 측면에서의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분야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분야들이 이제 쭉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다는 것에 대한 이제 연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마치 사회과학, 그 다음에 인문과학 이렇게 하면은 인문과학은 인문과학 나름대로 이제 인문학에 속하는 학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국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문학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 하면은 이제
경영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방송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다 사회과학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과학이라면은 이제 그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분야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개념을 쓰면은 어떤 특정한 주제 영역에 대해서 여러 학문 분야가 공동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일종의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을 커뮤니티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삶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유니트를 우리가 이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학문에도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과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인간의 알미라고 하는 것, 뭐 인간을 포함해서 기계, 혹은 동물, 뭐 어느 것이나 괜찮은 안다는 것의 어떤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 영역을 우리가 인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지 과학의 가장 중심에 들어있는 학문 분야로 이제 인지심리학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인지심리학이 단순히 심리학에 포함되어 있는 학문이라기보다는 보다 넓은 학문 영역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인지과학을 중심으로 한 그 인지에 대한 연구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지심리학을 이제 이 책에 담고자 할 때 인지심리학을 이제 인지과학의 핵심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이제 싶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면 그 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심리학의 제일 첫위에 이제 나온 그 내용이 그 2016년에 있었던 그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기사하고 그 이제 대국을 한 장면에 대한 예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이제 인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인간의 영역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세돌은 물론 이제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인지가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적 그 세계에 존재하는 일단의 이제 인공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대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를 그 기계 속에 이제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이제 서로 대면을 하는 이제 이런 사건이 2016년에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그 다음 패락을 보면은 이제 1879년에 이제 문트가 철학에서부터 이제 심리학을 떼온 이후로 2016년대는 드디어 이제 그 인간의 인지에서부터 인지가 인간을 벗어나서 이제 기계 속에 이제 심겨지게 된 거죠. 대단한 변화가 이제 일어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인지적인 입장이 이제 어떻게 대두가 됐느냐? 그 분트 이후에 이제 분트를 비판하고 이제 나온 입장이 이제 행동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동주의에 대한 입장을 이제 비판한 게 이제 인지주의고요. 그 이제 그 다음 패락을 가보면은 그러한 인지주의적인 입장이 이제 최근까지 이제 심리학에 이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다가 드디어 이제 이제 인지심리학이 그 인간의 인지를 넘어서서 그 기계의 인지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서론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기 지금 PPT에 보여지고 있듯이 여기에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각 장에 들어가서 그 선생님이 그 설명을 그 해드리고 하는데, 우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용어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간의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갖고 있느냐, 사실 이거는 직접 관찰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내용을 이제 그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그걸 이제 그 대신해서 표현하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언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네 번째 그 줄에 보면은 언유적, 기능적, 추상적 이런 이제 개념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약간 이제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는 다 그 이런 언유적인 표현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덥다, 춥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더운 게 뭔지 추운 게 뭔지, 과연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덥다라고 하는 것인지, 덥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그렇지, 뭐 서양에서는 그걸 갖다가 hot이라고 그러고 이제 추운 걸 col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hot, cold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덥다, 춥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그 우리가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을 하늘에 비유를 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땅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물리적인 높이를 이제 심리적인 이제 그 위상에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인지라고 하는 거 말을 쓰면은 너무나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용어를 통해서 그 현상을 이제 기술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내적 구성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 용어들은요, 내적 구성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사실은 이제 프로이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지 심리학에 들어오면서는 그걸 이제 인지적인 개념을 다 이제 구성 개념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지각, 기억, 그 다음에 언어, 사고 이런 것들도 다 내적 구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그 보이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 하면 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용을 갖다가 이제 형상화 시켰고 그 다음에 또 용이라는 것에 대한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그 용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지심리학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내적 구성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환경에서부터 정보를 보든지 듣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 지각과 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수많이 많은 이제 그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현상 중에서 인간이 이제 관심이 있는 필요한 부분만 이제 선택을 하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기억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고 지나간 걸 갖다 잊어버리면 또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본 거를 어디다가 이제 저장을 하든지 기록을 해 놓게 되면은 오랫동안 그 정보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인간한테 이제 그런 어떤 기능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의 구조, 그 다음에 기억의 과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억에 저장된 그 내용들,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지식의 내용이 어떻게 이제 저장되어 있느냐는 거를 이제 다음에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현상에서 그 기억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게 대한 내용이 이제 실제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아니면은 그 생물체와 이제 구분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 간에 이제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동물들도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벌도 신체적으로 비댄스, 그러니까는 벌 춤을 통해서 이제 그 소통을 하긴 한데요. 그 소통은 이제 신체적인 소통이죠. 그걸 갖다 우리가 논버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디 랭귀지죠.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떤 문자라고 하는 거를, 글자라는 것을 이제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임의적인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약속을 하는 거죠. 이 글자는 이러한 용도로 쓰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문화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문자를 갖고 이제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문자 언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인간과 동물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인간이 굉장히 그 언어를 사용하고, 그럼 언어를 사용해서 그냥 소통을 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언어라는 것이 다른 기억이나 앞에 나온 지각이나 사고나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그냥 조용히 있던 기억이나 그 다음에 이런 사고가 달라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지 아니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달라질지 이 문제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인간이 지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언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0장에 있는 이거는 사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사고들 간의 관계가 연결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야 돼,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지금 여기에 있는 12개의 챕터의 내용이 바로 이제 인간의 인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 인간의 마음의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이제 인지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심리학적인 연구가 다른 그 전산과학이나 아까처럼 그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신경과학이나 그 다음에 언어학이나 사회학이나 그 다음에 인류학 같은 다른 학문과 이제 연결이 될 때는 그게 이제 심리학에 한정되지 않고 이제 인지과학적 연구로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건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2001년도에 나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AI라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어린이죠. 이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니고 이게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 로봇을 구입을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있는 태그를 떼면은 이 로봇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하고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제일 처음에 보는 자기가 보는 그 사람을 이제 자기의 부모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로렌즈의 그 애착, 그 다음에 임프린팅 뭐 이런 개념과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로봇인 이 어린이가 이제 정상적인 그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살아가는지에 대한 영화가 AI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1년도에 나왔고, 이걸 감독한 사람이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스필버그의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났던 시점에 이 영화가 이제 나왔을 텐데, 이 영화는 그렇게 가상적인 SF 영화죠. 그러니까 이제 가상적인 이제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SF라는 것은 사이언티픽 픽션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허구성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여기에 나타난 거죠. 그 이제 바둑을 두는 기계로서 이제 그 알파고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년 뒤에 이제 이게 이런 것이 실제로 이제 나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죠. 이 바둑판을 보면서 고민하는, 기계와 싸움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인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양쪽에 사용된다는 것이고, 이제 심리학을 넘어서 이거는 로보트에, 여기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에 이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로보트나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제 인지를 사용하고 모델링하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5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하고 나서 실수로 이제 로봇을 두고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상상은 선생님이 한 게 아니고 그 1992년에 이 바살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예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인지를 이제 설명을 한 거를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그 소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20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이제 심리학의 내적 구성 개념의 이제 중요성, 이게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인지심리학에 이제 적용을 한 내용이 이제 24페이지에 부터 이제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페이지에 가 보면은 그 인지심리학의 접근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왜 그 우리가 인지심리학을 연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갖고 이제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2페이지에는 그러한 어떤 설명 체계 중에 하나인 이정모 교수의 정보처리적 접근틀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그 다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5페이지에 가면은 인지심리학 분야와 인지과학적 연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1장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 하냐면, 그럼 인지라는 개념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보이는 거는 그냥 검정색 부분하고 여기에 뭐 하얀 부분하고 막 이렇게 얼룩덜룩 이렇게 섞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여지는 이 장면은 아무런 의미, 그러니까 이 장면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 물론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나름 이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에 요게 이제 개 머리다, 그 다음에 여기 개 몸통이다, 이게 개 다리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의 줄기고 이게 나무의 그림자다라고 본다면 뭔가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싹 모이고 이 부분대로 싹 모이고 이런 어떤 이 연결이 일어나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지만은 실제 사진은 이 공원에 이제 그 나타난 달마시안 즉 그 개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거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검정 부분과 흰 부분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것들이 이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렇게 가능한 거는 이걸 갖다 컴퓨터에 보여주면 이 컴퓨터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인지가 뭐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건 앞에 거는 시각적인 거지만, 이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로 들려지진 않지만은, 이런 이 소리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진 거죠. 이게 스펙트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펙트그램으로 이제 보여진 요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하고 차이가 뭘까요? 오른쪽 부분은 모든 패턴이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한데, 왼쪽 부분은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 보면은 그 패턴의 변화가 좀 다양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밑에 부분이 다 검정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렇게 띠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요 띠가 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띠가 몇 개 있는 거는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그 형태의 변화가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양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 스펙트로그램은, 자, 이거는 이제 시간 차원입니다. 시간 차원이고, 이게 이제, 그, 헤르츠, 그러니까는, 파장의 차원이에요. 그게 4헤르츠, 8헤르츠, 20헤르츠, 20kHz죠. 그러니까 2만 헤르츠죠. 그걸 이제 공간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새 소리입니다. 새가 내는 소리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말소리예요. 패턴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른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패턴의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말소리는 그런 면에서 동물의 말소리에 비해서 복잡하면서 굉장히 다양하면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제 인지심리학의 이제 개념을 좀 더 공부하기로 하죠. 이 내용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뭘 중요시하냐면은 안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구성 요소로 공통적으로 이제 알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머릿말에서 선생님이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지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 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변되는 것이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밖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가 이제 그 탄생을 해서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간을 이제 연구를 했고요. 이 인지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이지 않죠. 아까 인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 기억이다. 그럼 기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를 않죠. 근데 기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본 단어를 인출해 봐라. 그러면은 이제 기억이란 단어를 봤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기억이 기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 이건 알 길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정녕 알 수가 없느냐. 그걸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인지적 입장입니다. 이제 어떤 인지적 입장이 탄생을 하게 된 거는 지금
심리학의 내부에서 이제 생성한 거는 이제 분명한데요. 이 책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긴 하는데, 인지심리학이 탄생을 한 데는 전통적인 이제 심리학인 행동주의의 입장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가 강조하는 입장에 대해서 그 인지심리학이 수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머릿말에 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위에서 그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은 톨만, 반주라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학자들이 전통적인 심리학 행동주의를 이렇게 비판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심리학 전통에서 이제 변화가 하나 있었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행동주의는 모든 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현상만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주의예요. 행동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근데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했을 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인지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은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내적인 어떤 사건이 밖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안 나타나더라도, 행동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기억에 없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 자체도 하나의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면, 행동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생님하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자체가 뭔지를 우선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 속에 일단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모두 다 연구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눈으로는 관찰할 수 없지만은 어떤 경우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더나 하는 것을 이제 인과적으로 이제 밝히게 되면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자연과학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전학입니다. 이렇게 맨델이 유전 법칙을 만들어낼 때 유전자가 뭔지를 알고 만들어냈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맨델 시대에는 그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세포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는 세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뭘로 가지고 이제 파악을 했냐면은 바로 그 콩, 그러니까 강낭콩을 이제 교미를 붙이면서 서로 이제 어떤 형체로 이제 연결이 되느냐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맨델 법칙이 이제 사실이라는 것은 1950년대에 전자원 변미경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어떤 관점, 이게 과학 철학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험주의냐 기능주의냐.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과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천주교를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마호메트 교를 믿는 사람과 자연 신을 믿는 사람이 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느냐, 신은 신이 아니고 구체적인 인간이다, 뭐 이런 관점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그 학문 만 발전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주변 과학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 과학에 해당하는 학문들이 이제 언어학, 컴퓨터과학, 신경과학, 이 대표적인 심리학을 둘러싼 주변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문 분야가 발전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점점 이제 내적 인지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우선 자기 스스로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심리학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제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같은 유사한 맥락에 있는 학문들이 서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영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이제 2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인 이제 맥락의 변화를 제공을 한 겁니다. 2차 대전을 하려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군인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 무기를 발달시켜야 되는 거죠. 이 발달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학적인 적용이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전하고 후하고 그 전략 무기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자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 미사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미사일이 만들어져서 이제 우주로 이제 날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일본을 이기는 어떤 역할도 했지만은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져서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도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심리학을 형성하게 된 것은 이러한 주변 원인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잠시 보여줬지만은 심리학과 인지심리학의 탄생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인지심리학은 1956년도에 발생을 하고, 심리학은 1879년도에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80년 뒤에 심리학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인 변화도 좀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인지를 구성하는 이제 개념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주의, 형태재인, 언어, 기억, 지식표상, 개념범주, 추리, 판단, 문제 해결,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인지를 구성하는 합의 구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이런 개념들의 인지를 공부하는 것은 이 개념들을 이제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공부를 할 텐데,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을 우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인지심리학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자, 인지심리학은 인지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밖에서 안에 있는 마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인지와 정서와 동기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거기에 이제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제 상당히 이제 수학적인 포맷이죠. 그 다음에 인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도 사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사이언스라는 것도 사실 의미는 노잉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암, 과학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인지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조금 구조적인 거고,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 진행형이니까 과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체계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본질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인지는 거기에 구조와 과정과
표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심리학은 뭐냐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마음의 구조와 과정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 구조와 과정,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는 학문. 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냐? 그거는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인 인지심리학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처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보처리 관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말 그대로 이제 밖에 있는 환경의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보가 인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뭐가 변화가 되느냐,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지주의다 이퀄 정보처리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인지라는 개념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은 정보처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다음에 나와요. 그럼 이제 정보처리적 관점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행동주의가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성 개념, 추상적인 구성 개념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이제 확보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론들을 다양한 이제 관련 장면에 이제 적용이 됐고, 그러니까 인지 교육, 그 다음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과학의 어떤 이론을 제공을 하고 이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과학 영역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고, 그래서 요 인지과학 창출이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의 반대로 인지주의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지적인 연구가 이 과학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을 했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뇌와 연관을 해서 어떻게 다른 영역에 이런 개념들이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했느냐, 이제 하는 문제들이 이제 뒤에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주의적 보는 틀, 혹은 정보처리적 입장에서 보는 인간의 마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면은 환경보다 인지, 마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환경은 외부적인 거죠. 인지는 내부적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걸 강조한다. 그 다음에 인지는 정보처리 체계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걸 뭘 비유해서 설명을 하느냐? 컴퓨터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보처리 체계는 무엇을 이루어졌냐? 구조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인지는 하위 체계와 고등 정신 체계로 구분이 되는데, 인지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고등 정신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지는 이런 신경생물학적인 기반의 기초에서 작동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연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28페이지, 지금 이야기한 게 28페이지부터 나온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 이정모의 정보처리적 접근 틀입니다. 요거는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다음 시간에 지금 요 이야기는 앞에 나온 인지심리학의 정의, 요걸 정의, 요 부분 있죠.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 여기에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월요일 시간에
요 내용을 갖고 이제 이해를 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혹은 여러분들이 조금 질문거리를 만들어 오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우선 용어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용어들이 있고 처음 보는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문장에서 요런 문장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찾아오세요.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은 선생님하고 그 여러분들이 갖고 온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인지심리학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모의 정보처리적 접근틀은 바로 이제 몸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그 구조와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지심리학이 인지과학적으로 이제 확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어떤 학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봐야 될 거, 여기 보면 심리학이 있죠. 여기 인지심리학이에요. 이게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학문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하는 중심 주제가 바로 이제 인지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인지심리학의 이제 주요 영역과 그것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3절 앞에까지 강의를 한 걸로 이제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요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친숙해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이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선생님의 지금 강의는 좀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